자정이었다. 서울의 심장부. 미래그룹 타워 44층의 중앙 서버실은 인공적인 냉기로 가득 차 있었다. 수백 대의 서버렉이 내뿜는 미열과 거대한 냉각 시스템의 저음이 공간을 지배했다. 이곳은 미래그룹의 모든 데이터가 모이고 처리되는 두뇌이자 심장. 케르베로스라 불리는 수십억 원짜리 통합 보안 시스템이 지키는 철옹성이었다. 바로 그 철옹성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거대한 메인 모니터에 떠있던 케르베로스의 3D 방화벽 그래픽이 순간적으로 노이즈에 휩싸였다. 시스템 관리팀의 야간 근무자들이 커피를 마시며 잡담을 나누던 순간이었다. 그들은 그것을 단순한 전력 서지로 치부했다. 하지만 몇 초 뒤, 경고등 대신 조용하고 치명적인 메시지 하나가 콘솔창에 떠올랐다. 접근 권한 상승. 관리자 레벨 5. 환영합니다. 손님. 야간 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무슨...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케르베로스 시스템의 모든 방어벽 아이콘이 회색으로 변했다. 시스템은 침묵했다. 외부에서 보기엔 완벽하게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심장이 멎은 상태였다. 침입자는 경보를 울리지 않고 문을 부수지 않았다. 단지 열쇠를 복제해 들어온 것이다. 긴급 호출을 받고 30분 만에 서버실에 도착한 박동훈 부회장의 얼굴은 불쾌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최고급 실크 슈트에서는 값비싼 위스키 향이 희미하게 풍겼다. 그는 기술적인 문제 따위에 시간을 뺏기는 것을 혐오했다. 상황은 랜섬웨어인가? 얼마를 요구하지? 당장 처리해. 내일 아침 주주총회 준비에 차질 생기면 자네들 모두 책임져야 할 거야. 팀장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타자 몇 개를 쳤지만 화면은 응답하지 않았다. 부회장님, 그게 랜섬웨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저희의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누군가 저희보다 더 높은 권한을 탈취했습니다. 박동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더 높은 권한 케르베로스 위에 뭐가 있다는 건가? 자네들. 농담하는 게냐? 그는 기술의 복잡함 따위는 몰랐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와 비용이었다. 이따위 일 처리를 하라고 자네들에게 천문학적인 연봉을 주는 게 아니야. 당장 외부 네트워크를 차단해 물리적으로라도 선을 뽑아 하지만 팀장은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합니다. 부회장님, 침입자가 이미 루트킷을 심었습니다. 저희가 네트워크를 차단하면 모든 데이터가 동시에 파기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박동훈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조금이나마 깨달았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여전했다. 고작 해커 녀석 하나한테 그룹 전체가 놀아난다는 건가? 돈이 목적이겠지. 연락 채널을 찾아 얼마를 원하는지 협상해. 그는 이 사태를 그저 골치 아픈 비용 문제로 취급했다. 그에게 이 침입자는 그저 돈을 노리는 좀도둑에 불과했다. 같은 시각 미래타워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한 낡은 옥탑방. 도시의 화려한 야경과는 대조되는 어둡고 좁은 공간이었다. 오직 책상 위를 가득 채운 고성능 컴퓨터 장비들만이 푸른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 앞에 앉은 한 소년. 강지혁은 얇은 담요를 어깨에 두른 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17살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침착하고 냉정한 눈빛이었다. 그의 화면에는 미래그룹 서버실의 관리자들이 보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케르베로스 시스템의 복잡한 구조도가 그의 손바닥 위에 펼쳐진 지도처럼 보였다. 그는 시스템을 마비시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조용히 춤췄다. 마치 정교한 악기를 연주하듯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정확한 명령어를 입력했다. 박동훈 부회장이 호통을 치는 순간 지역은 이미 케르베로스의 가장 깊숙한 곳, 아카이브 델타에 접근해 있었다. 그곳은 지난 20년간 미래그룹의 모든 공식, 비공식 기록들이 암호화되어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박동훈의 말대로 돈이 목적이었다면 그는 지금쯤 금융 데이터를 건드리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역의 목표는 돈이 아니었다. 그는 검색창에 단 하나의 키워드를 입력했다. 프로메테우스. 수십만 개의 파일 중에서 단 하나의 폴더가 모습을 드러냈다. 프로메테우스 18 최종 보고서. 18년 전 미래 화학 공장의 불법 폐기물 유출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였다. 당시 언론에는 단순 사고로 보도되었지만 이 폴더 안에는 그 이상의 것이 숨겨져 있었다. 지역은 이 파일의 존재를 확신하고 있었다. 이 파일을 위해 지난 1년간 케르베로스 시스템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서버실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 박동훈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고함을 치고 있었다. 외부 보안팀, 지금 당장 투입해 블랙실드. 그놈들 불러 비용은 상관없어. 이 쥐새끼를 잡아내. 그는 이 사태가 자신의 입지에 흠집을 낼까봐 전전긍긍했다. 그의 관심은 데이터의 안위가 아니라 자신의 안위였다. 지역은 그들의 혼란스러운 움직임을 다른 모니터로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개미집을 관찰하는 거인처럼 무심한 표정이었다. 그는 다운로드 버튼을 눌렀다. 18년 묵은 비밀이 암호화된 패킷으로 나뉘어 그의 개인 서버로 빨려 들어오기 시작했다. 전송 속도는 그의 예상보다 조금 느렸다. 그가 일부러 걸어둔 제약이었다. 너무 빨라도, 너무 느려도 의심을 사기 마련이다. 다운로드가 진행되는 동안 지역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뇌리에 희미한 기억이 스쳤다. 약품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있던 어머니의 작업복, 그리고 항상 기침을 하시던 창백한 얼굴. 18년 전에 그 사건은 단순한 환경 스캔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비극의 시작점이었다. 그는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진실을 원했다. 박동훈은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 서버실이 금연 구역임을 깨닫고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구겨버렸다. 도대체 누구야, 어떤 놈이 감히 미래를 건드리는 거야? 러시아 놈들인가? 아니면 북쪽. 그는 여전히 외부의 거대한 적을 상상하고 있었다. 이 모든 혼란이 낡은 옥탑방의 17살 소년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미래 그룹 전체에 만연한 병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축한 시스템, 케르베로스가 절대 뚫릴 수 없다고 맹신했다. 하지만 그들은 시스템을 만든 사람의 취약성은 계산하지 못했다. 지역은 시스템의 코드를 해킹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시스템을 설계한 수석 엔지니어의 습관, 비밀번호 패턴, 심지어 그의 개인적인 이메일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다운로드 진행률이 99%에 도달했다. 지역은 미리 준비해둔 정리 스크립트를 실행했다. 그가 시스템에 접근했던 모든 로그 기록이 깨끗하게 지워지기 시작했다. 단순한 삭제가 아니었다. 그는 지난 1년간 시스템에 조금씩 심어두었던 가짜 로그들로 자신의 흔적을 덮어버렸다. 이제 그들이 로그를 분석해봤자 유령처럼 존재하지 않는 IP 주소들만 쫓게 될 것이다. 전송 완료. 지역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는
케르베로스 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을 원래대로 복구시켰다. 그러자 서버실의 회색 아이콘들이 다시 푸른색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팀장이 놀라서 소리쳤다. 부회장님, 시스템이 복구되고 있습니다. 통제권이 돌아왔습니다. 박동훈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봤다. 뭐야, 그럼 끝난 건가? 놈들이 뭘 가져갔지 확인해. 팀원들이 분주하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었다. 시스템은 완벽하게 정상으로 보였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단 하나의 흔적을 제외하고 케르베로스 시스템의 메인 화면. 거대한 미래그룹의 로고 한가운데에 작은 디지털 낙서가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불타는 태양을 형상화한 듯한 정교하고 세련된 H마크였다. 헬리오스, 헬리오스. 지역이 사용하는 코드네임이었다. 그것은 조롱이자 선전포고였다. 옥탑방에서 지역은 연결을 완전히 끊었다. 그는 다운로드한 파일의 압축을 풀었다. 프로메테우스 18 최종 보고서 PDF 파일을 여는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수많은 피해자 명단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승인한 자의 서명란이었다. 지역은 그 서명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는 아직 이 서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몰랐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박동훈 부회장은 서버실을 떠나며 팀장에게 소리쳤다. 당장 저 낙서 지워. 그리고 블랙실드에게 보고해.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야. 이건 미래에 대한 도발이다. 반드시 그 쥐새끼를 내 앞에 끌고 와. 그는 아직도 자신이 쥐가 아니라 호랑이를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지역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미래 그룹 타워가 거대한 괴물처럼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에 새로운 명령어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시스템의 심장을 손에 넣었고, 이제 그 심장을 멈추게 할지, 아니면 다시 뛰게 할지 결정해야 했다. 그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다음날 새벽 5시, 인천국제공항 VIP 입국장은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뉴욕발 비행기에서 막 내린 미래그룹의 강민준 회장은 평소의 냉철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주변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비서는 땀을 뻘뻘 흘리며 간밤의 사건을 요약 보고했다. 서버. 일시적인 장애가 있었습니다만 박 부회장님께서 조치를. 강민주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일시적인 장애가 아니잖나. 헬리오스라는 서명이 남았다던데.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비서는 그 속에 담긴 분노를 감지하고 입을 다물었다. 강민주는 기술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시스템의 중요성과 뚫렸다는 사실의 무게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겉으로 드러나는 혼란보다 그 혼란을 야기한 의도를 파악하는 데 능숙한 사람이었다. 미래 타워 100층. 회장 집무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뜨기 시작하고 있었다. 밤새 서버실에서 소란을 피웠던 박동훈 부회장이 초조한 기색을 감추려 했으며 그를 맞이했다. 회장님, 일찍 귀국하셨습니다. 서버건은 염려 마십시오. 돈을 노린 좀도둑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제가 외부 전문 업체인 블랙실드를 고용해. 강민주는 슈트 재킷을 벗어 비서에게 건네며 박동훈의 말을 잘랐다. 박 부회장. 그의 차가운 시선이 박동훈에게 향했다. 내가 뉴욕에서 들은 보고와 자네의 보고가 다르군. 시스템이 완벽하게 장악당했고 침입자는
스스로 흔적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다고 하던데 이게 좀도둑의 소행으로 보이나 박동훈의 얼굴이 굳었다. 그 놈들의 과시욕이 아니겠습니까? 헬리오스라니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강민주는 집무실 중앙에 섰다. 유치한 건 그 낙서를 아직도 못 지우고 있는 우리 보안팀이겠지. 고진석 팀장. 들어오게. 그의 말에 문이 열리고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온 한 남자가 조용히 들어섰다. 고진석. 그는 미래그룹의 내부 보안을 총괄하는 사이버 안보 1팀장이었다. 박동훈처럼 화려한 언변이나 정치적인 수완은 없었지만 강민준이 유일하게 신뢰하는 기술 전문가였다. 그는 군 정보부대 해커 부서 출신으로 말이 없고 오직 사실과 데이터로만 말했다. 박동훈은 고진석의 존재를 늘 껄끄러워했다. 고 팀장, 자네의 의견을 듣고 싶네. 박 부회장의 말대로 단순한 과시욕인가? 강민준이 거대한 통유리창을 등지고 섰다. 도시의 여명이 그의 실루엣을 그렸다. 고진석은 준비해온 태블릿 PC를 켰다. 아닙니다. 회장님, 이것은 과시가 아니라 서명입니다. 마치 화가가 자신의 작품에 낙관을 찍듯이 이곳에 자신이 다녀갔음을 정확히 알린 것입니다. 고진석은 화면에 로그 분석 자료를 띄웠다. 침입자는 랜섬웨어를 심지도 금융 데이터를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파괴된 데이터도 없습니다. 박동훈이 끼어들었다. 그것 보십시오. 별거 아니라는. 하지만 단 하나. 고진석이 박동훈의 말을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18년 전에 기록 보관소 아카이브 델타에서 특정 파일 하나가 유출되었습니다. 강민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파일 내 프로메테우스 18 최종 보고서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박동훈의 안색이 눈에 띄게 변하는 것을 강민준은 놓치지 않았다. 프로메테우스. 그것은 미래 화학 공장과 관련된 그들이 묻어버린 과거의 망령이었다. 고진석은 설명을 이어갔다.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침입자는 최소 6개월 전부터 시스템 내부에 잠복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저희의 방화벽을 뚫은 것이 아니라 이미 내부자였습니다. 저희가 심어둔 모든 허니팟과 트랩을 완벽하게 우회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어젯밤 고진석과 그의 팀이 겪은 악몽 같은 시간의 결과물이었다. 그들은 헬리오스가 남긴 흔적을 쫓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가짜 흔적의 연속이었다. 그들은 해커가 동유럽의 서버를 경유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서버는 고진석의 팀이 추적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설치해둔 거울 서버에 불과했다. 이자는 저희 팀의 대응 매뉴얼을 전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고진석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다. 그것은 좌절감이 아닌 전문가로서 느끼는 일종의 경외심이었다. 그는 저희의 움직임을 한 수, 아니, 10수 앞서 읽고 있었습니다. 로그 기록은 삭제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조작된 가짜 로그로 대체되었습니다. 마치 유령과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주는 침묵했다. 유령. 그 단어가 상황의 심각성을 대변했다. 수십억을 쏟아부은 케르베로스 시스템이 10대 해커의 놀이터가 되었다는 보고보다 시스템을 설계한 자신들의 두뇌를 완벽하게 능가하는 존재가 나타났다는 사실이 더욱 심각했다. 그는 박동훈을 쳐다봤다. 박 부회장. 프로메테우스 파일이라 별거 아닌 좀도둑이라기엔 목표가 너무 분명하지 않나. 박동훈은 억지 미소를 지었다.
오래전 종결된 사건입니다. 아마 환경단체 같은 곳에서 사주한 것이겠지요. 블랙실드 팀이 곧. 강민주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다시 막았다. 블랙실드. 용병인가 외부인에게 미래의 심장을 맡기겠다. 당장 계약 취소하게. 하지만 회장님 내부 인력으로 안 된다면 자네와 고 팀장 둘 다 이 자리에서 물러나면 되네. 강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는 고진석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고 팀장, 헬리오스가 유령이라면 유령 잡는 사냥개가 되어야겠지. 필요한 모든 자원을 지원하겠네. 인력, 예산, 뭐든 상관없어. 강민주는 박동훈을 노려보며 말을 이었다. 단, 조건이 있다. 이 시간부로 헬리오스 추적권은 박 부회장을 거치지 않고 나에게 직보하도록. 박 부회장은 내일 있을 주주총회나 완벽하게 준비하게. 더 이상 이 문제로 내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네. 그것은 사실상의 권한 박탈 선언이었다. 박동훈은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그는 강민준의 방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었다. 강민준은 소리치거나 위협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상대방을 고립시켰다. 박동훈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고진석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반드시 흔적을 찾아내겠습니다. 그가 집무실을 나가자 강민주는 다시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박 부회장, 프로메테우스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건 나나 자네에게나 좋을 게 없겠지. 안 그런가? 박동훈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18년 전 그가 강민준의 승인을 받아 처리했던 그 더러운 일. 그것이 이제 와서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었다. 염려 마십시오. 완벽하게 처리된 일입니다. 그 완벽하게 처리된 일의 파일을 헬리오스라는 유령이 가져갔네. 강민주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했다. 나가보게. 박동훈이 굴욕적으로 물러나자 집무실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다. 강민주는 손에 든 태블릿으로 헬리오스가 남긴 불타는 태양 마크를 확대했다.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다. 완벽한 황금 비율로 디자인된 오만하면서도 지적인 기호였다. 그는 비서에게 내부 인터폰으로 연결했다. 서연이, 아니, 서연이 씨와 관련된 오래된 인사기록 전부 내 사무실로 가져오게. 18년 전 기록까지 전부. 한편 사이버 안보 1팀 사무실로 돌아온 고진석은 팀원들을 소집했다. 지금부터 우리는 유령을 잡는다. 이놈은 우리가 먹는 커피 브랜드까지 알고 있을지도 몰라. 모든 매뉴얼을 버리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 그는 헬리오스의 공격 패턴을 다시 복기했다. 그는 시스템의 약점을 공격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시스템의 규칙 그 자체를 이용했다. 팀장님. 한 분석관이 화면을 가리켰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침입자가 사용한 초기 접근 권한 10년 전에 퇴사한 직원의 유령 계정입니다. 그런데 그 계정의 암호가 리아스 1998입니다. 고진석의 미간이 좁혀졌다. 리아, 신화 속 인물인가 1998. 그것은 의미 없는 조합처럼 보였다. 하지만 고진석은 직감했다. 헬리오스가 남긴 유일한 실수일 수도 혹은 또 다른 미끼일 수도 있었다. 그는 리아와 1998이라는 단어를
자신의 개인 단말기에 입력했다. 추격자와 유령.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한쪽은 거대 기업의 모든 자원을 동원한 공식적인 사냥꾼이었고, 다른 한쪽은 그들의 머리 위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는 유령이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정점에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힌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강지혁은 이틀 동안 침묵했다. 그는 미래 그룹 내부가 혼란에 빠져 허둥대는 모습을 모니터 너머로 지켜봤다. 고진석 팀이 가짜 로그를 쫓아 엉뚱한 서버를 뒤지고 있는 동안 지역은 자신이 확보한 프로메테우스 파일을 꼼꼼히 분석했다. 18년 전의 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조직적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폐기물 유출 사고가 아니었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 데이터를 조작하고 환경청 관계자들을 매수했으며 심지어 내부 고발을 시도했던 연구원을 사고로 위장해 제거하려 한 정황까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서의 하단에는 박동훈, 당시 부장이었던 그의 결제 사인이 선명했다. 지역은 그 사인을 보며 어머니의 창백했던 얼굴을 떠올렸다. 지역은 복수를 원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다짐했지만 끓어오르는 분노를 막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이 거대한 파일을 통째로 세상에 던지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알았다. 여론은 거대한 데이터의 홍수 앞에서 길을 잃을 것이고, 미래그룹은 막강한 법무팀을 동원해 조작된 자료라며 반격할 것이다. 그는 첫 번째 경고를 보내기로 했다. 가장 날카롭고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경고. 그는 수백 페이지짜리 보고서 중에서 단 2장을 스캔했다. 하나는 박동훈이 환경청 관계자에게 거액의 뇌물을 송금하도록 지시한 내부 회계장부 사본이었고, 다른 하나는 유출된 화학물질이 기준치의 500배를 초과했음을 알면서도 안전함으로 표기하도록 조작한 원본 데이터 시트였다. 목표는 정해졌다. 트루스시커의 김영진 탐사보도 전문기자. 그는 대기업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굵직한 특종을 터뜨려온 현존하는 가장 집요하고 정직한 기자였다. 지역은 완벽하게 암호화된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김 기자에게 2장의 스캔 파일과 짧은 메시지를 전송했다. 진실의 시작. 이것은 빙산의 일각. 헬리오스. 김영진 기자는 자신의 보안 메일함으로 들어온 수상한 메일을 무시할 뻔했다. 매일 수십 통씩 쏟아지는 제보 메일 중 99%는 음모론이거나 가짜 뉴스였다. 하지만 미래그룹이라는 키워드와 프로메테우스라는 단어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헬리오스라는 서명은 최근 미래그룹 서버를 농락했던 그 해커의 이름과 일치했다. 파일은 완벽한 원본이었다. 조작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김영진은 18년 전 미래 화학공장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 단순 사고로 묻혔던, 그러나 어딘가 석연치 않았던 바로 그 사건이었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제보가 아니었다. 거대한 괴물의 꼬리가 잡힌 것이었다. 김영진과 트루스시커 팀은 즉시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그들은 18년 전 자료를 뒤지고 당시 환경청에 근무했던 은퇴한 공무원들을 수소문했다. 지역이 보낸 자료가 너무나 구체적이었기에 그들의 추적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이틀 뒤 아침 8시 정각, 트루스시커의 헤드라인은 미래그룹을 정조준했다. 단독 미래그룹. 18년 전 화학물질, 유출, 고의, 은폐, 정황. 뇌물 및 데이터 조작 의혹. 기사는 폭탄이었다. 아침 9시.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미래그룹의 주가는
수직으로 낙하하기 시작했다. 개미 투자자들의 공포 매도 물량이 쏟아졌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단 몇 시간 만에 시가총액 수조 원이 증발했다. 강민준 회장이 막 시작하려던 주주총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민준 회장은 단상 위에서 쏟아지는 주주들의 질문 세례를 받으면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그는 즉각적인 내부 감사를 지시하고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의 차가운 시선은 단상 아래쪽 창백하게 굳어있는 박동훈 부회장을 향하고 있었다. 강민주는 이 기사가 헬리오스의 소행임을 그리고 이것이 박동훈을 겨냥한 것임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반면 박동훈은 완전한 패닉 상태에 빠졌다. 이것은 단순한 주가 하락 문제가 아니었다. 기사에 첨부된 두 장의 문서는 정확히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헬리오스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목표가 자신임을 깨달았다. 그는 돈을 노린 좀도둑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심판하러 온 저승사자였다. 그는 주주총회가 끝나자마자 자신의 개인 집무실로 도망치듯 돌아왔다. 그는 강민준의 공식적인 감사가 결국 자신을 향할 것임을 알았다. 고진석의 팀은 너무 느렸고 무엇보다 강민준의 직속 부대였다. 그들에게 자신의 치부를 조사하게 맡길 수는 없었다. 박동훈에게는 다른 수단이 필요했다. 더럽고 빠르고 확실한 수단. 박동훈은 보안 기능이 전혀 없는 일회용 선불폰을 꺼내들었다. 그는 딱 한 번 사용하고 버릴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기계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방패입니다. 방패가 아니라 창이 필요하다. 박동훈이 신경질적으로 대답했다. 최고 등급의 의뢰다. 코드명 헬리오스. 유령 사냥이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잠시 침묵했다. 미래그룹 내부망을 뚫은 자 말씀이십니까? 흥미롭군요. 하지만 그거는 이미 고진석 팀이 맡은 걸로 압니다만 공식적인 채널을 닥쳐 박동훈이 소리쳤다. 고 팀장은 공식적인 사냥개일 뿐이다. 나는 비공식적인 해결사가 필요해. 놈을 찾아내. 박동훈의 목소리가 낮고 잔인하게 깔렸다. 산채로든 죽여서든 내 앞에 데려와. 놈이 가진 모든 데이터를 회수해야 한다. 보수는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지불하겠다. 단, 강민준 회장은 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된다. 이건 나의 개인적인 의뢰다. 블랙실드, 블랙실드. 그들은 전직 국정원 해커들과 특수부대 출신 용병들이 결합된 그림자 조직이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돈을 받고 기업의 더러운 문제를 처리해왔다. 고진석이 규칙 안에서 움직인다면 그들은 규칙 자체를 파괴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목표를 제거하기 위해 물리적인 폭력도 서슴지 않았다. 의뢰 접수됐습니다. 부회장님. 전화가 끊겼다. 박동훈은 비틀거리며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묻었다. 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강민준 회장의 눈을 피하고 헬리오스라는 유령을 잡기 위해 그는 또 다른 악마를 끌어들인 것이다. 그는 헬리오스가 고작 17살 소년이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었다. 같은 시각 옥탑방의 강지혁은 자신의 노트북으로 미래그룹의 주가 그래프가 폭락하는 것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김영진 기자의 후속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첫 번째 경고가 정확히 목표물에 명중했음을 확인했다. 박동훈은
이제 공포에 질려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것이다. 이제 두 개의 추적이 동시에 그를 향해 시작되고 있었다. 강민준 회장의 명령을 받은 고진석의 공식적인 수사망, 그리고 박동훈 부회장이 비밀리에 고용한 블랙실드의 불법적인 추적망. 지역은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유령 사냥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유령은 그들에게 새로운 미끼를 던져줄 차례였다. 그는 다시 한번 시스템의 심장부로 조용히 접속했다. 고진석의 사이버 안보 1팀 사무실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다. 며칠째 집에도 들어가지 못한 팀원들은 컵라면과 에너지 드링크에 의지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헬리오스가 남긴 가짜 흔적들은 그들을 전 세계의 무고한 서버로 이끌며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었다. 고진석은 이 유령 같은 침입자가 자신들의 모든 수사 기법을 꿰뚫고 있음을 인정해야 했다. 팀장님, 새로운 침입 시도입니다. 한 분석관이 외쳤다. 고진석이 모니터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헬리오스의 섬세한 방식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것은 무식하고 공격적인 무차별 대입 공격 브루트 포스 아타키였다. 마치 망치로 자물쇠를 부수려는 듯한 조잡한 시도였다. IP 주소는 경로는 중국발 프록시 서버 수십 개를 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 패턴이 너무 노골적입니다. 헬리오스라고 보기엔. 분석관이 말을 흐렸다. 고진석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헬리오스가 아니야. 이건 블랙실드 놈들이다. 박동훈 부회장이 결국 외부 용병을 끌어들인 것이다. 그들은 헬리오스를 잡기 위해 미래그룹의 시스템을 외부에서 다시 해킹하려 하고 있었다. 고진석은 쓴웃음을 지었다. 내부의 적과 외부의 유령. 그리고 이제는 불청객까지 끼어들었군. 저들 때문에 헬리오스의 진짜 흔적이 묻힐 수도 있어. 블랙실드의 접근은 일단 차단하지 말고 미끼 서버로 유도해. 그들이 뭘 하려는지 지켜본다. 그는 이제 두 개의 전선에서 싸워야 했다. 하나는 교활한 유령이었고 다른 하나는 광적인 늑대물이었다. 강지혁 역시 자신의 옥탑방에서 이 새로운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의 모니터에는 미래그룹의 네트워크 트래픽이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다. 고진석 팀의 조심스러운 추적과는 완전히 다른 포악하고 광범위한 스캔 패킷이 시스템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그물로 바다를 훑어 물고기를 잡으려는 어부들 같았다. 예상대로군. 지역은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박동훈이 공포에 질려 해결사를 고용한 것이다. 이들은 고진석처럼 규칙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자신의 IP 주소를 추적하고 결국 이 옥탑방의 문을 부수러 올 것이다. 지역은 오히려 이 상황을 반겼다. 예측 불가능한 천재 고진석보다 예측 가능한 야만인 블랙실드를 상대하는 것이 더 쉬웠다. 그는 미끼를 던질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쫓는 두 사냥개를 분리시킬 필요가 있었다. 블랙실드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것, 즉 헬리오스의 소굴처럼 보이는 것을 던져주어야 했다. 지역은 지난 몇 달간 준비해둔 해외의 한 보안 취약 서버에 접속했다. 발트해 연안 에스토니아에 위치한 낡은 데이터 센터였다. 지역의 손가락이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는 미래 그룹 서버 내부의 아주 사소한 실수를 연출했다. 헬리오스가 로그를 삭제하다가 미처 지우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단 하나의 암호화된 패킷. 그 패킷은 고의적으로 손상된 것처럼 보였지만 블랙실드 정도의 실력이라면 충분히 복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에스토니아 서버의 접속 기록이 담겨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블랙실드의 리더는 이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고 환호했다. 찾았다. 이 멍청한 꼬마 놈. 드디어 꼬리를 바렸군. 헬리오스의 백업 서버가 에스토니아에 있다. 전원. 타깃 변경 에스토니아 서버를 장악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쫓는 것이 먹잇감이 던져준 썩은 고기 조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고진석 역시 이 실수를 포착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달랐다. 에스토니아, 그는 헬리오스의 완벽했던 이전 수법과 이 노골적인 실수를 비교했다. 너무 쉽잖아. 이건 함정이다. 그는 팀원들에게 말했다. 블랙실드 놈들이 저 미끼를 물게 놔둬. 그들이 에스토니아에서 허탕을 치는 동안 우리는 진짜 단서를 찾는다. 고진석은 소란스러운 블랙실드의 추적을 무시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가 가진 유일한 진짜 단서. 그것은 18년 전 파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케르베로스 시스템에 남겨진 헬리오스의 서명. 그 불타는 태양 마크의 코드 조각이었다. 그는 그 코드를 분석하다가 기묘한 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단순한 그래픽이 아니었다. 특정 조건에서만 활성화되는 키 프로그램의 일부였다. 그리고 그는 이 장에서 발견했던 그 이상한 암호, 리, S1998을 떠올렸다. 리아, 그리스 신화 속 신들의 어머니, 히리오스는 태양신, 둘 다 신화와 관련이 있었다. 하지만 S1998은 무엇인가? 그는 이 두 가지 단서를 조합하며 과거의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기 시작했다. 경찰청, 국정원, 심지어 교육청의 오래된 기록까지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리와 히리우스는 너무 흔한 프로젝트명이었다. 하지만 고진석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1998이라는 숫자에 집중했다. 1998년생 아니, 18년 전 사건이니 그건 아니다. 1998년도에 무슨 일이? 그는 검색 범위를 정보, 올림피아드나 프로그래밍 대회로 좁혔다. 그때 먼지 쌓인 과거의 기록 보관소에서 파일 하나가 튀어나왔다. 2008년 전국 고교생 프로그래밍 경진대회. 당시 중학생 신분으로 참가해 압도적인 실력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한 천재 소년에 대한 기록이었다. 하지만 그의 우승은 곧 취소되었다. 그가 제출한 프로그램이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고진석은 그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열람했다. 그리고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그 프로그램의 내부에 개발자가 숨겨둔 작은 이스터에그가 있었다. 불타는 태양 모양의 정교한 아스키 아트. 헬리오스의 서명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리스 K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천재 소년의 신상 명세를 클릭했다. 이름 강지혁. 출생연도 1998년. S 1998. 고진석은 그것이 스튜덴 1998이 아니라 시우 혹은 시울의 S일 수도 아니면 단순히 1998년생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는 강지혁의 가족 관계를 확인했다. 모서연이 사망 기록 2007년. 사인 특발성 폐섬유증. 과거 거주지 미래화학 공장 인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프로메테우스. 서연이. 강지, 혁, 헬리오스. 이것은 돈이나 과시욕을 위한 해킹이 아니었다. 이것은 18년 묵은 원한이자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려는
한 소년의 처절한 복수극이었다. 고진석은 더 이상 유령을 쫓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상처 입고 분노한 한 천재 소년을 쫓고 있었다. 팀원들 모두 주목. 고진석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지금부터 추적 대상의 프로필을 변경한다. 코드명 헬리오스는 17세 소년. 강지혁이다. 그는 강지혁의 5년 전 중학교 졸업 사진을 화면에 띄웠다. 아직 앳된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은 지금의 헬리오스처럼 차갑고 깊었. 블랙실드보다 먼저 이 아이를 찾아야 한다. 에스토니아에 버려진 데이터 센터. 블랙실드의 리더. 바이퍼는 텅 빈 서버렉을 보며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제기랄 미끼였어. 이 꼬마 쥐새끼가 우릴 갖고 놀았다. 그의 팀원들은 전직 특수부대원들답게 동요하지 않았지만 리더의 분노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바이퍼는 고진석처럼 정교한 분석가는 아니었지만 짐승 같은 직감과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가진 자였다. 그는 즉시 전술을 수정했다. 더 이상 이놈의 디지털 발자국을 쫓지 않는다. 그건 놈의 놀이터야. 지금부터 물리적인 흔적을 찾는다. 서울로 돌아간다. 그들은 헬리오스가 완벽한 디지털 유령일지는 몰라도 현실에서는 반드시 어딘가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에 집중했다. 그들은 더 이상 해커가 아니었다. 그들은 사냥꾼이었다. 강지혁의 옥탑방. 그의 모니터 한쪽 구석에 띄워둔 에스토니아 서버의 접속 로그가 완전히 끊겼다. 그는 블랙실드가 미끼를 물고 그곳에서 시간을 낭비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들의 철수는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지역은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들은 고진석 팀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들은 실패를 확인하는 순간 즉시 다른 사냥감을 찾아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사냥 방식은 지역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블랙실드는 미래그룹의 내부망을 이용하는 대신 서울시 전체의 인프라를 불법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교통관제센터에 CCTV망, 통신 3사에 기지국 데이터, 심지어 전력 공급망의 사용자 데이터베이스까지 닥치는 대로 해킹했다. 그들은 헬리오스가 사용했을 법한 고성능 컴퓨터 장비의 온라인 구매 내역을 훑어 주거지역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전력을 소모하는 가구를 필터링했다. 지역은 자신의 옥탑방을 감싸고 있던 보호막이 한 겹 한 겹 벗겨지는 것을 느꼈다. 지금까지 그는 자신의 집을 완벽한 디지털 요새로 만들어 두었다. 모든 통신은 수십 개의 해외 프록시를 거쳤고 IP 주소는 수시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블랙실드는 그 요새 자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요새가 서 있는 땅을 찾고 있었다. 경고, 외부 스캔 감지. 지역의 시스템이 처음으로 의미 있는 경고를 보냈다. 이것은 미래그룹 내부망에서의 스캔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그의 옥탑방이 사용하는 인터넷 회선 자체를 그가 임차한 건물의 물리적 회선을 직접적으로 두드리고 있었다. 그들은 범위를 좁혀오고 있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마포구의 낡은 다세대 주택가로 그리고 마침내 이 건물로 압박감이 숨을 조여왔. 그는 17살 소년이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신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얇은 합판 문 하나에 의지하고 있는 연약한 존재였다. 그는 모니터에 떠 있는 프로메테우스 파일을 바라봤다. 만약 자신이 여기서 잡힌다면 이 모든 진실은 다시 묻힐 것이다. 어머니의 죽음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최후의 수단을 준비해야 했다. 데드맨 스위치, 데드맨 스위치. 자신이 붙잡히거나 살해당할 경우 모든 데이터를 세상에 공개하는 자동 폭파 장치. 그의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였다. 그는 프로메테우스 보고서 원본을 수백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암호화했다. 그는 이 파일들을 김영진 기자를 포함한 전 세계 주요 언론사 50곳의 보안 서버, 위키리크스, 그리고 몇몇 해외 인권단체의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분산 업로드했다. 이 파일들은 지금 당장은 해독 불가능한 암호 덩어리에 불과했다. 하지만 단 하나의 키가 전송되면 모든 암호가 동시에 풀리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그 키는 지역의 생명과 연결되었다. 그는 자신의 스마트워치에 연결된 심박수 모니터링 앱을 개조했다. 만약 그의 심장이 멈추거나 그가 6시간마다 입력해야 하는 고유의 암호 코드를 입력하지 못할 경우 시스템은 자동으로 그가 무력화되었다고 판단하고 키를 전송할 것이다. 이것은 그의 목숨을 건 마지막 보험이었다. 가끔이미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지역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키보드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그는 낡은 창문 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골목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다. 하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눈들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 시각, 지역의 옥탑방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주차된 검은색 벤 차량 내부, 바이퍼가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소형 드론이 전송하는 영상을 노려보고 있었다. 이 구역, 낡은 주택가인데 저기 옥상만 이상하게 발열이 심해. 상업용 시설도 아닌데. 화면 속에서 지역의 옥탑방은 주변의 푸른색 건물들과 달리 서버의 열기로 인해 붉은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데이터 사용량 확인해. 바이퍼가 명령했다. 빙고. 한 요원이 외쳤다. 저 건물 옥탑방에서만 비정상적인 해외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용량 데이터가 업로드 중입니다. 암호화되어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놈입니다. 바이퍼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드디어 쥐새끼의 굴을 찾았군. 그는 무전기를 들었다. 알파팀, 브라보팀, 목표 건물 진입 준비. 옥상으로 통하는 유일한 출입구다. 소음은 최소화한다. 그의 목소리는 사냥감을 눈앞에 둔 포식자처럼 차가웠다.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최우선이다. 저항할 경우 무력화시켜도 좋다. 단, 살아서 잡는다. 박 부회장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지역은 데드맨 스위치의 마지막 활성화 코드를 입력했다. 시스템 준비 완료. 타이머 작동 시작. 이제 그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시한폭탄을 작동시켰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시스템이 또 다른 경고를 울렸다. 단순한 네트워크 스캔이 아니었다. 그가 해킹해둔 건물 입구의 CCTV 화면이 검은색 복면을 쓴 남자들에 의해 가려졌다. 그리고 그는 들었다. 옥탑방으로 이어지는 낡은 철제 계단을 누군가 밟는 소리. 그것은 고진석 팀의 신중한 접근이 아니었다. 그것은 훈련받은 용병들의 무겁고 조직적이며 신속한 발소리였다. 그들은 문을 두드리거나 경고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문을 부수고 들어올 것이다. 지역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손에는 유일한 무기, 방 한구석에 세워두었던 무거운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울렸다. 디지털 세계의 신. 헬리오스는 사라지고 이제 겁에 질린 17살 소년 강지영만이 어둠 속에 서 있었다. 철컥 낡은 옥탑방 문고리가
거칠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적들이 문 바로 앞에 와 있었다. 고진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굳은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헬리오스, 아니, 강지혁이라는 17살 소년의 프로필을 찾아낸 이후로 단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소년의 어머니 서연이,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파일. 이 모든 것은 18년 전의 비극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하나의 절박한 외침이었다. 그의 불안감은 다른 곳에서 기인했다. 박동훈이 고용한 블랙실드. 그들은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고진석은 강지혁의 신원을 파악했지만 그것은 과거의 기록일 뿐이었다. 그가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였다. 블랙실드가 자신들보다 먼저 소년을 찾아낸다면 그들은 결코 고진석처럼 대화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팀장님, 바로 그때 한 분석관이 다급하게 외쳤다. 새로운 데이터 스트림입니다. 엄청난 용량입니다. 고진석은 즉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화면에는 상상도 못할 규모의 암호화된 데이터가 해외의 수십 개 서버로 동시에 뿜어져 나가는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었다. 이것은 헬리오스가 아카이브 델타에서 파일을 훔쳐갈 때의 조심스러운 방식과는 정반대였다. 이건 유출이 아니야. 업로드다. 고진석이 중얼거렸다. 놈이 가진 모든 것을 인터넷에 뿌리고 있어. 왜 지금 그는 이것이 헬리오스가 궁지에 몰렸다는 신호임을 직감했다. 이것은 배드맨 스위치였다. 해커가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꼈을 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 놈이 발각됐어. 블랙실드 놈들이야. 이 다급한 업로드 스트림은 강지혁이 저지른 첫 번째 전술적 실수였다. 그는 데이터를 최대한 빨리 분산시키기 위해 평소 사용하던 수십 단계의 복잡한 우회 경로 중 일부를 생략했다. 그는 속도를 위해 보안성을 희생한 것이다. 고진석과 그의 팀에게는 그 찰나의 순간이면 충분했다. 추적해 지금 당장 고진석이 고함쳤다. 팀원들의 손가락이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데이터 스트림의 발원지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가짜 IP들이 겹겹이 벗겨져 나갔다. 3분, 5분, 시간이 영원처럼 흘러갔다. 잡았습니다. 발원지 IP. 국내입니다. KT 회선 위치 특정 중. 마포구, 아현동, 낡은 다세대 주택가입니다. 옥탑방. 301호. 고진석은 마침내 유령의 심장부를 찾아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의 등골은 서늘해졌다. 그들이 디지털 흔적을 쫓아 이 위치를 특정하는 동안 블랙실드는 물리적인 수단으로 이미 그 근처에 도달했을 것이다. 비정상적인 전력 사용량, 해외 트래픽. 그들은 이미 옥탑방을 포위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박동훈에게 보고할 이유가 없었다. 강민준 회장의 직속 명령이 있었다. 그는 강지혁의 프로필과 방금 찾아낸 주소, 그리고 데드맨 스위치가 작동했다는 긴급 상황을 태블릿 PC에 저장했다. 그는 박동훈의 비서실을 통과할 시간조차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로 달려가 비상코드를 입력했다. 같은 시각 미래타워 100층. 강민준 회장은 집무실에서 밤새도록 쏟아지는 부정적인 보고서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었고 해외 투자자들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책상 위에는 주식 시세표가 아닌 오래된 인사기록 카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서연이 1999년 입사, RD 센터 연구원.
2000년 퇴사. 그는 서연이의 앳된 증명사진을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그의 얼음 같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18년 전, 아니, 19년 전,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유일하게 갖지 못했던 여자. 그가 성공을 위해 버렸던 여자. 그녀는 그의 첫사랑이자 유일한 사랑이었다. 그는 그녀가 퇴사한 후 공장 근처에서 힘들게 살았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었다. 그 뒤의 삶은 알지 못했다. 회장님, 비서의 만류도 뿌리치고 고진석이 집무실 문을 거의 부수다시피 열고 들어왔다. 강민준의 차가운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고 팀장, 자네가 예의를 잊을 정도면 보통 일은 아니겠군. 찾았습니다. 고진석은 숨을 몰아쉬며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헬리오스의 신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가셔야 합니다. 강민주는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화면에는 강지혁의 프로필이 떠 있었다. 강지혁, 17세, 모 서연이. 강민준의 호흡이 순간 멎었다. 그는 천천히 강지혁의 5년 전 중학교 졸업 사진을 확대했다. 앳된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냉소적인 눈빛, 굳게 담은 입술. 그것은 서연이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20대 시절 얼굴을 그대로 빼다 박은 모습이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 소년, 서연이와 자신의 아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수십 년간 굳건히 쌓아 올렸던 이성과 통제력의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해커를 쫓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쫓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위치입니다. 고진석이 다음 화면을 넘겼다. 마포구 아현동 12 4번지 옥탑방 301호. 강민주는 그 주소를 보는 순간 태블릿을 떨어뜨릴 뻔했다. 사진 속의 소년보다 더 큰 충격이 그를 덮쳤다. 이 주소, 이 낡은 골목길. 그는 이곳을 알고 있었다. 18년 전 그가 막 부회장으로 승진했을 때 그는 마지막으로 서연이를 찾아갔었다. 임신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을 떠났던 그녀가 살던 곳. 그는 그 옥탑방 계단 아래에서 그녀에게 돌아오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그녀는 차갑게 돌아섰다. 그것이 그가 본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제 18년이 지나 자신의 아들이, 그녀의 아들이 바로 그 옥탑방에서 자신에게 칼을 겨누고 있었다. 회장님. 고진석이 강민준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블랙실드가 움직였습니다. 강지혁 군이 데드맨 스위치를 작동시켰습니다. 그들은 이미 현장에 도착했을 겁니다. 아이가 위험합니다. 그 말은 강민준을 악몽에서 깨웠다. 충격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박동훈, 감히 그가 자신의 서연이의 아들에게 용병을 보냈다. 고 팀장, 당장 자네 팀 전원을 동원해 사일엔 울리고 경찰력이 필요하면 내 이름으로 요청해. 이건 체포가 아니야. 보호다 털끝 하나라도 다치게 해선 안 돼. 강민주는 재킷을 움켜쥐고 집무실을 뛰쳐나갔다. 그의 눈은 분노와 알 수 없는 죄책감, 그리고 절박함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박동훈, 내 놈이 감히. 그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으며 고진석에게 명령했다. 자네는 나보다 먼저 출발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블랙실드 놈들을 막아 당장 미래그룹의 심장부에서 서울의 가장 낡은 옥탑방으로
두 개의 추적이 하나의 목표 지점에서 충돌하기 직전이었다. 한쪽은 파괴하기 위해, 다른 한쪽은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그 중심에는 모든 것을 바꿔버린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쾅! 낡은 옥탑방의 합판문이 거대한 충격에 쪼개지기 시작했다. 강지혁은 숨을 참았다. 쇠파이프를 쥔 손에 땀이 흥건했다. 문 밖에 블랙실드 요원들은 더 이상 문고리를 돌리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휴대용 공성 망치로 문 자체를 파괴하고 있었다. 심박수와 연결된 데드맨 스위치의 타이머가 그의 눈앞에서 무감각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5초 안에 진입한다. 둘, 셋, 리더인 바이퍼의 외침이 문 너머에서 들렸다. 바로 그때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던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찢을 듯이 울려 퍼지며 바로 건물 아래에서 멈춰 섰다. 제기랄 바이퍼의 욕설이 들렸다. 경찰인가 아니? 저건 미래그룹 내부 보안팀 차량이다. 고진석 그 자식. 예상치 못한 방해꾼의 등장은 블랙실드를 망설이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이제 시간 싸움을 해야 했다. 고진석 팀이 옥상에 도착하기 전에 강지혁과 그의 데이터를 손에 넣어야 했다. 지금 당장 부서. 쾅! 문의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떨어져 나갔다. 지혁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새 파이프를 치켜들었다. 최소한 첫 번째로 들어오는 놈은 쓰러뜨릴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옥탑방 문이 아니라 바로 옆 낡은 옥상 난간 쪽에서 거대한 소리가 들렸다. 쿵하는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옆 건물의 비상계단에서 몸을 날려 옥상 바닥으로 굴렀다. 최고급 구두는 착지 과정에서 망가졌고 그의 어깨는 바닥에 거칠게 쓸려 피가 배어 나왔다. 그는 고통을 무시한 채 즉시 일어섰다. 강민준 회장이었다. 그는 고진석의 팀이 건물 아래에서 진입로를 확보하는 그 짧은 시간조차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옆 건물 입구에 차를 대라고 소리쳤고 18년 전 서연이를 만나러 오르내렸던 그 낡은 비상계단을 단숨에 뛰어 올라왔다. 그의 심장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공포와 절박함으로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옥상 위에서 세 개의 무리가 충돌했다. 문을 부수려던 블랙실드 요원들. 그들 앞에 나타난 피와 먼지로 뒤범벅된 그룹의 회장. 그리고 부서진 문틈 사이로 이 모든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는 17살 소년. 멈춰. 강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권위는 옥상의 공기를 얼어붙게 했다. 바이퍼는 눈앞의 남자가 누구인지 즉시 알아봤다. 미래그룹의 제왕. 강민준. 회장님 여긴 어쩐 일로? 내 놈들의 고용주가 누구지? 박동훈인가? 강민준은 블랙실드를 무시하고 그들의 어깨 너머 어둠 속에 서 있는 강지혁에게로 시선을 고정했다. 그 소년, 자신의 얼굴이, 그리고 서연이의 눈빛이 그곳에 있었다. 바이퍼는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박 부회장님의 정식 의뢰입니다. 기업 보안을 위협하는 해커를 체포하는 중입니다. 물러서 주십시오. 그는 손짓으로 요원들에게 계속 진입하라고 명령했다. 내가 멈추라고 했다. 강민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는 용병들과 소년 사이를 가로막았다. 이 아이는 내 보호하에 있다. 뭐라고요? 바이퍼는 코웃음을 쳤다. 회장님, 지금 제정신이. 바로 그때 부서진 문 안쪽에서 강지혁이 소리쳤다. 그는 이 정장 입은 남자가 자신을 보호하려는지 아니면 자신이 가진 데이터를
독차지하려는지 알 수 없었다. 가까이 오지 마. 전부 꺼져.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모든 게 터질 거야. 강민주는 멈칫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소년이 들고 있는 쇠파이프나 방 안을 가득 채운 컴퓨터 장비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소년의 목, 찢어진 티셔츠 틈으로 희미하게 반짝이는 무언가에 고정되었다. 그것은 낡고 변색된 작은 은재 로켓이었다. 불타는 태양을 형상화한 헬리오스 문양. 강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19년 전 그가 인사동의 작은 은세공 가게에서 직접 주문 제작했던 바로 그 목걸이. 그는 그것을 레아, 리아라고 불렀던 서연이에게 선물했었다. 당신은 나의 태양이에요. 그녀가 말했었다. 아니, 당신이 만물의 어머니 레아야. 나는 그저 당신을 맴도는 태양일 뿐이지. 그가 했던 맹세, 그 목걸이. 강민준의 목소리가 부서지듯 떨려 나왔다. 서연이, 그걸 네가 왜? 지역은 본능적으로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이 남자가 당신이 우리 엄마를 어떻게 알지? 지역의 차가운 목소리에 처음으로 분노가 실렸다. 당신이었어. 미래그룹 회장. 당신이 프로메테우스의 최종 책임자였군. 우리 엄마를 죽게 만든 게 당신이었어. 바이퍼는 이 감상적인 대치 상황을 끝내야겠다고 판단했다. 고진석의 팀이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시간 없어 놈을 잡아. 그가 소리치며 강민준을 밀치고 지역에게 달려들었다. 안 돼. 강민준은 평생 단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는 본능적인 힘으로 움직였다. 그는 바이퍼의 앞을 가로막으며 그를 거칠게 밀쳐냈다. 내 아들 몸에 손대지 마. 내 아들. 그 단어는 옥상에 있던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바이퍼도 막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들이닥친 고진석과 그의 팀원들도, 그리고 쇠파이프를 쥔 채 서 있던 강지혁도. 고진석이 즉시 상황을 정리했다. 미래그룹 보안팀이다. 모두 무기 버려. 블랙실드. 당신들은 불법 침입 및 납치 미수 혐의로 체포한다. 고진석의 팀원들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진 블랙실드 요원들을 제압했다. 옥상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고진석의 팀에 의해 제압당하는 용병들의 신음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혼란의 중심에 강민준과 강지혁,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지혁은 손에서 쇠파이프를 떨어뜨렸다. 내 아들. 그 한마디가 프로메테우스 보고서보다, 수천 줄의 코드보다 더 강력한 충격으로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 남자, 미래그룹의 회장. 자신과 똑 닮은 눈을 가진 이 남자. 어머니가 숨겨둔 편지 속에서 원망과 그리움으로 가득 찼던 그 이름. 오케이. 당신이. 지역의 목소리가 떨렸. 그토록 증오했던 거대 기업의 괴물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신의 아버지였. 강민주는 부서진 문을 천천히 넘어 옥탑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아들의 어깨에 난 상처 문이 부서지며 파편의 극hin을 바라봤다. 그는 손을 뻗어 그 상처를 만지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고통스럽게 말했다. 연희는 내게 말하지 않았어. 그는 방 안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을 둘러보았다. 자신의 제국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헬리오스의 심장부.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자신의 아들. 이 모든 것을 네가 혼자 한 것이냐? 질문은 더 이상 해커와 CEO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늦게 서로를 마주하게 된 아버지와 아들의 첫 대면이었다. 증오와 원망,
죄책감과 혼란이 뒤섞인 그들의 첫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미래그룹의 비밀 안전가옥.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이는 방탄유리로 마감된 펜트하우스였다. 강지혁은 18년 만에 처음으로 푹신한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낡은 옥탑방의 딱딱한 의자보다 더 불편했다. 쇠파이프 대신 따뜻한 차가 손에 들려 있었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얼어붙은 듯 경직되어 있었다. 그는 보호라는 명목 하에 사실상 구금된 상태였다. 강민주는 피가 밴 셔츠를 갈아입지도 못한 채 방 반대편에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의사소통은 단절되었다. 지역은 그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저 창밖을 응시할 뿐이었다. 강민준 역시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라는 말은 너무 가벼웠고 왜 말하지 않았냐는 원망은 너무 이기적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18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거대한 벽처럼 가로놓여 있었다. 고진석이 방으로 들어와 강민준에게 태블릿 PC를 건넸다. 블랙실드 요원들은 모두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박동훈 부회장의 개인적인 지시였음을 자백했습니다. 강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 부회장. 당장 긴급 이사회 소집해. 내일 아침 그 자를 해임한다. 하지만 고진석의 표정은 어두웠다. 회장님, 그게 한 발 늦은 것 같습니다. 박 부회장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박동훈은 옥상에서 벌어진 소동과 블랙실드가 전원 체포되었다는 보고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받았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패닉에 빠졌다. 하지만 그를 더 큰 충격에 빠뜨린 것은 마지막 보고였다. 강민준 회장이 현장에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해커를 내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박동훈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다. 공포가 사라지고 짐승 같은 생존 본능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강민준에게 아들이 있었다. 서연이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이 헬리오스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는 자신이 벼랑 끝에 몰린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밀어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음을 깨달았다. 강민준. 내 놈이 내 무덤을 팠구나. 박동훈은 비웃었다. 그는 이 사진 중 자신을 따르는 파벌에게 즉시 비상 연락을 돌렸다. 그는 블랙실드라는 더러운 카드는 버렸다. 대신 훨씬 더 강력한 무기, 여론과 명분을 손에 쥐기로 했다. 그는 프로메테우스 스캔들을 이용해 강민준을 역으로 공격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이 통제하는 몇몇 언론사에 내부 고발자를 가장한 제보를 흘렸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18년 전 프로메테우스 사건의 진짜 주범은 강민준 회장이었다. 박동훈의 이야기는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뒤섞었다. 강민준 회장은 당시 사내 연애 중이던 연구원 서연이 강지혁의 모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를 보호하고 자신의 승진 가도를 지키기 위해 그녀가 연루된 환경 유출 사고를 직접 은폐하도록 지시했다. 이것은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당시 은폐를 주도한 것은 박동훈이었고 강민주는 그 사실조차 몰랐다.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최근 미래그룹을 해킹한 헬리오스는 다름 아닌 강 회장과 서연이 사이에 태어난 혼외자 강지혁이다. 이것은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박동훈은 이 진실을 이용해 모든 것을 뒤집었다. 이것은 해킹 사건이 아니라 강민준 회장과 아들 강지혁이 공모한 기업 찬탈 시도다. 강 회장은 자신의 아들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스캔들을 터뜨려 주가를 폭락시키고 박동훈 부회장을 비롯한 반대파 임원들을 숙청하려 한 것이다.
옥상에서의 대치 상황은 이 음모의 완벽한 증거로 둔갑했다. 강민준 회장이 해커 체포 작전을 방해하고 내 아들이라며 그를 비호한 것은 두 사람이 공범이라는 결정적 증거다. 박동훈은 자신이 고용한 블랙실드조차 강 회장의 음모로부터 회사를 지키려 한 의로운 보안팀으로 둔갑시켰다. 이 충격적인 내러티브는 이 사회를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강민준 회장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심지어 혼외자를 이용해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주장은 그 어떤 스캔들보다 강력했다. 박동훈은 즉시 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안건은 단 하나. 회장 강민준 해임 및 직무 정지. 고진석이 보여준 태블릿에는 이 모든 기사와 이사회 소집 통보서가 담겨 있었다. 강민준은 자신의 제국이 단 몇 시간 만에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박동훈은 그가 가장 아파할 지점, 서연이와 아들의 존재를 이용해 그의 목에 칼을 꽂았다. 이사회는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박 부회장이 의결 정족수를 거의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장님의 편은 거의 없습니다. 고진석이 침통하게 보고했다. 강민준은 지역을 바라보았다. 지역 역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쏟아지는 기사들을 보고 있었다. 괴물 CEO와 해커 아들의 공모전. 헤드라인이 그의 눈을 찔렀다. 그는 어머니의 진실을 밝히려 했을 뿐인데 이제 그 자신이 어머니를 죽게 만든 주범의 공범으로 몰리고 있었다. 그리고 최악은 이 모든 거짓말을 반박할 유일한 증거는 오직 자신만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지역의 노트북에는 프로메테우스 보고서 원본이 있었다. 그곳에는 박동훈이 직접 서명한 결재란과 그가 강민준 회장의 서명을 위조해 환경청에 제출한 가짜 보고서 파일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지역은 강민준이 범인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진짜 범인은 박동훈이었다. 하지만 지역은 망설였다. 그가 지금 이 증거를 내놓는다면 그것은 박동훈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꼴이 될 수 있었다. 보라. 아들이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조작된 증거를 내놓았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그는 이 남자를 자신의 아버지를 구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이 남자는 어쨌든 18년 동안 자신과 어머니를 버린 사람이었다. 안전가옥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박동훈의 함정은 완벽했다. 그는 강민준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켰고 유일한 증거를 가진 강지혁의 손발을 공범이라는 누명으로 묶어버렸다. 강민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무너지지는 않았다. 곧 팀장. 내일 이사회 준비하게. 그리고 지혁이 그가 처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네가 가진 데드맨 스위치. 아직 유효한가? 지혁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다시 차가운 헬리오스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작동 중지. 내 심박수와 연결은 끊었지만 내 노트북에서 언제든 수동으로 터뜨릴 수 있어. 왜 그것마저 뺏으시게? 아니, 강민준이 대답했다. 내일 이사회에 나랑 같이 가자.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그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네가 옳았어. 이 모든 것을 시작한 건 나였을지도 몰라. 18년 전 내가 연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지. 하지만 끝내는 건 우리가 같이 해야겠다. 미래그룹 타워 100층. 긴급 이사회 회의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로 그룹의 운명을 쥔 이사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평소라면 강민준 회장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었을 공간이었지만
오늘은 박동훈 부회장이 상석을 차지한 듯 거만하게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법무팀 변호사들이 서류 더미를 쌓아두고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민준 회장이 들어섰다. 이사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경멸,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동정심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곧 강민준의 뒤를 따라 들어오는 낯선 존재에 고정되었다. 낡은 후드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의 강지혁이었다. 그는 고성능 노트북이 든 백팩을 메고 조금도 주눅들지 않는 차가운 눈으로 회의실을 훑어보았다. 박동훈이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섰다. 강 회장, 지금 제정신입니까? 어떻게 감히 저 범죄자를 신성한 이사회 회의실에 들일 수 있습니까? 저 아이는 우리 회사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해커입니다. 그는 이사들을 향해 선동하듯 외쳤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공모의 증거입니다. 강민주는 박동훈의 고함을 무시한 채 테이블 끝자리에 앉았다. 고진석 팀장이 강지혁을 위해 그의 옆자리를 지켰다. 강지혁 군은 오늘 이사회에서 제기될 기술적 사안에 대한 제 개인 자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강민준이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 부회장, 자네가 소집한 회의니 시작하게. 박동훈은 강민준의 그 태연함에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곧 승리자의 미소를 되찾았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판을 짰다고 확신했다. 그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화면에는 트루스 시커의 기사,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 그리고 옥상에서 강민준이 강지혁을 감싸는 모습이 찍힌 CCTV 사진이 차례로 떠올랐다. 존경하는 이사, 여러분. 저는 지난 20년간 미래그룹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믿었던 리더에게 발등을 찍혔습니다. 박동훈은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연기했다. 강민준 회장은 자신의 혼외자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스캔들을 터뜨리고 주가를 조작해 반대파인 저를 숙청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그는 법무팀이 준비한 회장 해임 결의안을 화면에 띄웠다.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그리고 추락한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 저는 강민준 회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발의합니다. 이사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모든 것이 박동훈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강민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강 회장,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듣겠습니다. 강민준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이사들을 한 명 한 명 둘러보았다. 박 부회장의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이사들이 술렁였다. 강지혁 군이 제 아들이라는 것 맞습니다. 제가 18년 전 한 여자를 버렸고 그 아이를 외면했다는 것 또한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박동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강민준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다. 하지만 강민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 박 부회장은 저의 사적인 죄와 미래그룹의 공적인 범죄를 교묘하게 뒤섞었습니다. 그는 제가 18년 전 프로메테우스 사건을 은폐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그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동훈이 비웃었다. 이제 와서 무슨 궤변을. 당장 투표를. 헬리오스. 시작해. 강민준이 아들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그것이 신호였다. 박동훈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려던 프리젠터 버튼이 먹통이 되었다. 회의실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이 순간 검게 변했다. 뭐야,
기술팀 당장 화면 복구해 박동훈이 소리쳤다. 하지만 화면은 복구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눈앞에 익숙하면서도 불길한 문양이 떠올랐다. 불타는 태양. 헬리오스의 서명이었다. 이럴 수가. 이사들이 경악했다. 해커가 지금 이사회 회의실 시스템을 장악한 것이다. 강지혁은 자신의 노트북 키보드를 조용히 두드리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 강민준의 안전가옥에서 미래타워의 가장 보안 등급이 높은 이사회 내부망을 분석했다. 케르베로스를 뚫었던 그에게 이 정도의 폐쇄망은 단단한 문이 아니라 낡은 창문에 불과했다. 그는 시스템의 심장부, 바로 이 회의실을 장악했다. 박동훈 부회장. 화면에서 지역이 변조한 차가운 기계음이 흘러나왔다. 당신은 프로메테우스 파일의 사본을 가지고 나를 공격했지. 하지만 원본은 여기 있다. 화면에 두 개의 문서가 나란히 떴다. 왼쪽은 박동훈이 강민준 회장이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환경청에 제출된 가짜 보고서였다. 강민준의 서명이 위조되어 있었다. 오른쪽은 지역이 아카이브 델타에서 찾아낸 원본 내부 결제 서류였다. 1급 기밀 프로메테우스 사후 처리 방안. 그리고 그 아래 승인란에는 박동훈의 친필 사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박동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건 조작이야. 저놈이 만들어낸 가짜 파일이라고. 조작. 지역의 목소리가 비웃음을 담았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 화면이 바뀌었다. 18년 전에 회계장부가 나타났다. 프로메테우스 사건의 피해자 보상 및 환경 정화 비용으로 책정된 수백억 원의 예산. 그리고 그 돈이 미래그룹의 공식 계좌가 아닌 스위스의 한 유령 회사 계좌로 흘러들어간 내역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었다. 그 유령 회사의 소유주 이름이 화면 가득 확대되었다. 박동훈. 이 계좌식 박동훈은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은폐했던 가장 깊은 비밀. 그가 사건을 덮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을 횡령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자 이성을 잃었다. 그는 지혁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고진석이 앞을 가로막았다. 당신은 어머니의 죽음을 덮었을 뿐만 아니라 그 피로 당신의 배를 채웠다. 지혁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사 여러분. 강민준이 다시 입을 열었다. 박 부회장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지혁이 마지막 파일을 재생했다. 그것은 영상이 아닌 음성 파일이었다. 방패입니다. 방패가 아니라 창이 필요하다. 코드명 헬리오스. 유령 사냥이다. 산채로든 죽여서든 내 앞에 데려와. 박동훈이 블랙실드에게 살인을 교사하는 내용이 담긴 그 자신의 목소리였다. 지역은 박동훈이 블랙실드를 고용할 것을 예상하고 그들의 통신망을 미리 감청하고 있었다. 회의실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이사들은 자신들이 방금까지 지지하려 했던 남자가 살인 교사범이자 횡령범, 그리고 모든 스캔들의 주범임을 깨달았다. 박동훈은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았다. 안 돼.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고진석이 미리 연락해둔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박동훈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박동훈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강민준과 강지혁을 향해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었다. 강민준 내 놈도 끝이야. 내 놈의 아들이 해커인 건 변하지 않아.
미래는 끝이라고. 회의실의 거대한 스크린에서 헬리오스의 마크가 사라졌다. 다시 평범한 미래그룹의 로고가 떠올랐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강지혁은 조용히 노트북을 닫고 백팩에 챙겨 넣었다. 그의 임무는 끝났다. 18년 묵은 어머니의 원한이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세상에 드러났다. 강민주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분노도 원망도 아니었다. 그것은 이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두 생존자의 공허하고 복잡한 시선이었다. 시스템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전쟁은 끝났지만 그들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박동훈이 검찰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간 이사회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이사들은 방금 전 눈앞에서 펼쳐진 디지털 심판극에 넋이 나간 듯 앉아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한 명에게로 향했다. 모든 것을 잃은 듯 보이면서도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되찾은 남자. 강민준 회장이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 선 17살 소년. 강지혁이었다. 강민준은 지친 기색을 감추지 않고 마이크 앞에 섰다. 존경하는 이사, 여러분. 오늘 미래그룹은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동시에 가장 오래된 종양을 도려낼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제왕의 것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고뇌가 묻어 있었다. 박동훈의 범죄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감시하고 견제하지 못한 것은 저의 가장 큰 실책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저의 사적인 과오가 공적인 재앙과 얽힌 것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제 아들 강지혁 군의 존재를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18년간 저는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나열했다. 하지만 헬리오스, 아니, 지역군의 행동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박동훈이라는 괴물에게 회사를 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사들은 술렁였다. 그들은 이제 강지혁을 단순한 해커나 공범으로 볼 수 없었다. 그는 미래그룹을 구한, 비록 그 방식이 불법적이었을지라도 유일한 열쇠였다. 강민주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저는 이 시간부로 미래그룹 회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겠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강지혁조차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박동훈의 해임과 동시에 저 역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저의 과오와 회사의 혼란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는 고진석을 지목했다. 고진석 팀장을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차기 경영진이 선임될 때까지 회사를 안정시켜 주십시오. 이것은 강민준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이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는 대신 제국이 바로 설 수 있는 정의를 택했다. 박동훈의 몰락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강민준 자신의 몰락이기도 했다. 그날 오후 프로메테우스의 모든 진실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이번에는 트루스시커의 단독 보도가 아니었다. 미래그룹이 직접 발표한 공식 성명서와 함께 강지혁이 검찰에 제출한 모든 원본 데이터가 증거로 첨부되었다. 박동훈의 횡령, 서명 위조, 살인교사 혐의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미래그룹의 주가는 예상대로 역사상 최저점으로 추락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폭락은
오래가지 않았다. 강민준 회장의 자진 사퇴와 박동훈의 구속, 그리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 그룹의 전례 없는 결정은 시장에 다른 신호를 주었다. 미래가 썩은 부분을 스스로 도려내고 있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강지영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미래그룹의 시스템을 해킹한 명백한 범법자였다. 하지만 그의 재판은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강민주는 아들을 위해 국내 최고의 로펌을 선임했다. 그들의 변론은 무죄가 아니었다. 정상 참작이었다. 변호인단은 지혁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그의 유일한 목적은 18년 전 묻혔던 진실을 밝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의 해킹이 결과적으로 수천억 원대의 횡령과 살인교사라는 더 큰 범죄를 막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법정은 이 17살 천재 소년의 행위에 대해 깊은 고뇌에 빠졌다. 결국 법원은 강지혁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와 결과를 참작해 이례적으로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이라는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 그는 감옥에 가는 대신 자신의 재능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했다. 몇 달이 흘렀다. 미래그룹은 새로운 전문 경영인 체제하에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강민주는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 일체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보내며 과거를 정리했다. 그는 처음으로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수목장을 찾았다. 서연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작은 비석 앞이었다. 그는 양복 대신 평범한 코트 차림이었다. 그는 비석 앞에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았다. 내가 너무 늦게 왔어. 연희야, 미안하네.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다. 그리고 고맙네. 지혁이를 그렇게 훌륭하게 혼자 키워줘서. 그는 그곳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18년 전의 후회와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성공을 얻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강지혁과의 관계는 여전히 서먹했다. 강민주는 재판이 끝난 후 지혁에게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살 것을 권유했다. 최고급 펜트하우스, 원하는 모든 장비와 교육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지혁은 거절했다. 나는 아직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준비가 안 됐어요. 지혁은 낡은 옥탑방을 떠나 작은 원룸을 구했다. 그는 다시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가려 했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의 정체가 암암리에 알려지면서 국정원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나 해외의 유명 IT 기업에서 천문학적인 연봉을 제시하며 그를 스카우트하려 했지만 그는 모두 거절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이 어머니의 복수를 위한 칼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스스로 답을 찾아야 했다. 어느 늦은 가을 오후, 지혁 역시 어머니의 수목장을 찾았다. 그는 비석 앞에 쭈그리고 앉아 낡은 은재 목걸이를 매만졌다. 엄마, 나왔어? 이제 다 끝났어. 나쁜 사람은 벌 받았고 엄마 이름도 깨끗해졌어.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근데 난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는 어머니의 비석 옆에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내려놓았다. 그 안에는 헬리오스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헬리오스가 아니었다. 그는 강지혁으로 살아가야 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일어나 수목장을 걸어 나갔다. 그가 떠나고 난 뒤
멀리서 그를 지켜보던 한 남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강민준이었다. 그는 아들이 떠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서연이의 비석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아들이 두고 간 노트북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것을 만지지 않았다.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 대신 그는 비석 옆에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다. 며칠 뒤 강지혁은 서연이 재단이라는 이름의 비영리 재단 설립 기사를 읽게 되었다. 프로메테우스 사건의 피해자들을 돕고 강지혁과 같이 소외되었지만 재능 있는 청소년 프로그래머들을 양성하는 공익재단이었다. 설립자는 익명의 기부자였지만 지혁은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강지혁은 자신의 원룸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한때 증오의 대상이었던 미래그룹 타워가 보였다.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강민준의 번호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재단. 좋은 생각이에요. 안정가옥에서 홀로 저녁을 먹으려던 강민준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그는 짧은 메시지를 확인하고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화해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18년 만에 시작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첫 번째 대화였다. 시스템의 심장을 둘러싼 거대한 전쟁은 끝났다. 공의는 실현되었고 악은 무너졌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로 얼룩진 두 사람의 유산은 이제 막 고통스럽고 더딘 화해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그들 각자의 창밖으로 말없이 펼쳐져 있었다.